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2급 사회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론 시간이고요. 2019년도 7월 27일에 시행됐던 시험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중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내용과 실패의 내용을 참 자주 묻죠. 자, 첫 번째,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는다예요. 네, 그러면 성공하죠. 자, 성자만 쓸게요. 자, 현재의 업무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고수하지 말아라. 그러면 실패해. 근데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무엇한다? 최소화시킨다. 자,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론 쪽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우리는 뭔가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용이 줄고요. 그리고 뭔가 시간이 걸리는 게 있다. 그럼 우리 리드 타임, 사이클 타임, 자, 이런 아이들이 무엇 될 것이다? 단축된다. 그런 효과를 대표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1번은 적절합니다. 두 번째, 업무의 정확도가 뭐가 되고요? 올라가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입력하고 누가 넣는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무엇되더라? 단축됩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 여러분, 제가 업무의 정확도가 증대되고 실시간으로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예전엔 우리 소위 하드웨어만 쓸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하드웨어가 아닌 부분이 있어도 ERP 쓰잖아요. 클라우드 버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 없다가 맞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필요 인력과 필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4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자, 데이터 전환과 시험 가동. 자, 데이터를 전환했다, 컨버터했다. 자, 여러분 데이터를 컨버터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실제 지금 내가 ERP 안에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에 있었던 자료를 갖다 넣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시험 가동을 시작했대요. 테스트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구현 단계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네 번째,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클라우드 ERP. 자, 클라우드를 통해 ERP 도입에 관한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낮출 수 있다가 맞습니다. 낮출 수 있다. 자, 그래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끝나지네요. 자, 두 번째, 클라우드 ERP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뭔가를 빌려 쓰는, 플랫폼을 빌려 쓴다, 인터체인지가 일어났다, 우리 또는 무슨 부분, 우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편해졌다, 이런 식의 관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IaaS, PaaS를 활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 합니다. 네, 제가 플랫폼 이런 얘기 했죠. 네, 그런 식의 형태.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맞습니다. 어차피 답이 1번이 나왔지만. 자, 그리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로 ERP를 제공하는 것을 AS ERP라고 합니다. 이 S와 S가 서비스의 S와 소프트의 S거든요. 네, 맞고요. 자, 클라우드 ERP는 고객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재무회계 이해와 관련된 문제, 5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는 재무회계 쪽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어디에 속하는 신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질적 특성은 이해 가능성이란 것도 있고 비교 가능성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적 특성 중에 우리 주요 질적이라고 하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주요 질적 특성에는 누가 지금 들어와져 있는 글씨의 신뢰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부분? 적기의 정보를 보아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 적합성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대치독 이런 문제는 여러분 신뢰성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 하나 끼워낼 거예요. 자, 그럼 옆으로 쓸게요. 자, 신뢰성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앞자만 쓸게요, 여러분. 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 그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는 표현을 잘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부분? 우리 누군가에게 편중된 정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 중립을 지켜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유사한 결론 또는 뭐 같은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의 내용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검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목적 적합성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이런 목적 적합성은 이 부분도 하부 개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적기의 정보를 받아서 이용자가 무엇을 의사결정을 가져오는 부분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가져오는 부분에 무슨 부분? 나는 벌써 발 들여놔서 정보를 받아서 무슨 부분? 차이를 가져올게. 그런 부분을 피드백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 적합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적시성이 결여가 되면 이 부분은 들어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정보를 받아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무엇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부분, 예측 가능성. 자,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럼 내려올게요. 자, 이전에 예측치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다. 여러분, 적기의 정보를 받아서 우리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피드백 가치예요. 피드백 가치. 자, 이런 피드백 가치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목적 적합성. 답은 1번으로 끝났네요. 자, 두 번째, 경제적 자산과 이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충실하게 표현해라.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 신뢰성에 있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의 충실성 가장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우리 재무제표 중에 주석이요. 주석이 그런 부분들, 우리 부침에 대한 서류이지만 본문에 다 표시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검증 가능성. 자,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가진다. 아예 중립성 좋네요. 저는 이걸 편중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 질적 특성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가져가셔야 되세요. 네, 제일 많이 내는 건 신뢰성과 우리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적절한 계정 과목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3월 7일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업무용이 중요한 거죠. 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 안 줬대요. 자, 여러분 업무용 컴퓨터는 무슨 자산에 속한다? 유형 자산에 속하죠. 계정 과목 뭐라고 쓴다? 비품. 그러면 차변의 비품이 증가하죠. 자, 돈 아직 안 줬으니까 우린 빚이 늘죠. 그럼 부채네 여러분. 그런데 유형자산은 상거래로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이죠. 그러면 아직 돈 못 준 건 뭐로 처리한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상거래로 간다라면 업무용이 아니라 뭐로 간다? 판매용으로 바뀔 거고요. 자, 그럼 판매용인데 돈 못 줬다? 미지급금 대신에 누가 들어온다? 위성매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거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 3번이네요. 네, 비품은 없으니까.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합니다. 7번째, 포괄 손익계산서의 유용성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유용한 정보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누구로 돈을 벌었고 벌기 위해서 얼마가 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현금 흐름에 대한 걸 무엇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놓고 봤을 때 무슨 부분? 영업수익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영업수익인 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많다라고 본다라면 아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자,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위에서부터 쭉 훑어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손익이 나오고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이 나옵니다. 자, 영업손익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뺐겠죠. 그리고 무슨 부분? 법인세를 빼기 전 이익과 손실은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는 이익난 회사로 갈게요. 그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자, 그걸 가지고 무엇한다?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를 빼서 당기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과세 소득의 기초자료로 쓴다 안 쓴다? 씁니다. 그래서 개인이면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는 거죠. 자, 기업이 경영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경영활동의 성과 측정이란 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정의 얘기할 때 무슨 부분?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무엇에 대한 활동, 경영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 자, 소유자 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소유자 지분이라는 건 주주를 말해요. 우리 주식회사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주주의 지분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본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재무 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묻네요. 자, 가. 상품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경영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비용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자,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라고 하면 영업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면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비용도 아니고 영업의 비용도 아닌 여기 얘기했던 과세소득과 관련돼서 나오는 비용. 자, 법인이 열심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죠. 자, 그들을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중에 영업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누가 있다? 매출 원가가 있죠. 자, 그리고 영업 비용은 맞지만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게 있죠. 그들을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판매, 관리.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되네요. 답은 바로 나오죠. 3번입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볼게요. 매출 원가에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속하지 않는 비용? 그럼 여러분, 제가 영업 비용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온다겠어요? 매출 원가에 속하지 못한 건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고, 자, 그럼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그리고 대손상각비나 접대비가 이곳에 속한대요. 네, 4번, 3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째 문제. 회사는 2019년 10월 1일 자,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리고 보험료 얼마 240만 원을 납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10월 1일 보험료 240. 자, 보험은 매년 갱신되어 1년분 보험료를 선납하는 조건이다. 자, 회계기간이 19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1일인 경우 2019년 결산 시에 당기 보험료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려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 요쪽을 저는 당기라고 쓸 거고요. 이쪽을 차기라고 쓸게요. 자, 그럼 당기와 차기의 구분점에 누가 있다? 우리는 결산이라고 얘기하는 12월 31일이 있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에 우리는 뭘 해요? 결산을 할 거고요. 자, 우리 보험은 10월 1일에 무엇하였다? 가입했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당기 10월 1일부터 차기 9월 30일까지 1년치 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자리 무슨 부분? 10월 1일이 있겠죠. 자, 그리고 차기 몇 월 있을 것이다. 9월 30일이 있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기는 지난 거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결산이에요. 그럼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 10월 1일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났다예요. 그래서 당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경과의 시점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차기는 앞으로 나아갈 거죠. 그죠? 제가 1월 1일을 쓰진 않았지만 그러면 차기는 지난 걸까요? 아직 안 지난 걸까요? 아직 안 지났어요. 그래서 미경과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지난 건 대부분 수익이거나 비용이 들어야 돼요. 자, 우리 보험료는 비용이네요. 그럼 이 자리에 무슨 부분?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오고, 자, 그리고 우리 아직 안 지난 건 돈이 나갔어요. 근데 미리 나갔죠? 미리 나가면 우리는 선급이라고 하죠. 근데 선급으로 준 게 누구이다? 비용을 미리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선급 비용이 나옵니다. 항상 2월위로 정리. 자, 그러면 우린 240만 원은 지금 240만 원은 1년치니까 여러분 나누기 무엇하면 12 하면 우리는 한 달의 보험료는 얼마이다? 20만 원이에요. 자, 그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까지가 경과인데 몇 개월? 3개월이 지났어요. 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아직 안 지난 건 9개월이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20만 원에 곱하기 무엇 하시면 돼요? 3. 그러면 얼마이다? 60만 원을 우리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되는 거구나. 됐어요, 여러분?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는 이렇게도 계산하죠. 어떻게? 240만 원 1년치 보험료가 있고, 자, 1년은 몇 달? 12달. 그 중에 우리 단기는 지났으니까 지난 건 몇 개월? 3개월. 자, 이거 계산해도 똑같이 60만 원이겠죠?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론 실기 모두 다 출제하니까요.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회계상 거래인 것은 물어볼 땐 회계상 거래가 아닌 요건을 묻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무슨 부분? 채용이라는 얘기. 자, 종업원 채용했다고 우리가 급여를 주진 않습니다. 자,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 또는 계약에 대한 문구를 무엇으로? 약속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계약하거나 약속했다고 돈이 들어가거나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 여러분 자문은 했지만 자문료를 줬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나가거나 들어온 게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홍수로 인한 상품의 유실. 여러분 창고에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하였다? 없어졌다. 유실 또는 소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회사는 가지고 있었던 상품이 어느 변에 대변에 가서 무엇 돼야 되고 우리 감소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큼 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게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겠죠. 됐을까요? 네, 그래서 4번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거래는 아니지만 우리 회계상의 거래에는 해당이 됩니다. 11번째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참 열심히 물어보네요. ERP.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 있다? 현금이 있다. 자, 현금의 대표적인 아이는 누구이다? 주화와 지폐라고 하는 통화가 있고 그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통화 대용증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 됐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은행에 가서 요구하면 즉시 돈 찾을 수 있는 거. 자, 그 부분에 들어온 건 누구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이 대표적인 부분이죠. 자,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에 무엇한다? 도래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걸 묶어서 현금의 현금성 자산. 자, 당좌 예금, 요구불 예금에 속하고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에 속하고 자기합수표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에 속하고 자, 수입 민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이 통화 대용증권에 속하지 않는 거 꼭 기억할 것. 수입 인지, 우표, 선수표. 됐어요? 그 세 개를 세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 보기는 어떤 기업의 대손 관련 거래이다. 12월 31일 결산일 해당 기업이 수행해달
회계 처리의 대변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 대변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묻네요. 자, 그리고 기초 충당금에 대한 부분. 자, 기초 대손 충당금에는 얼마가 있다? 10만 원 있다. 정기에서 넘겨받은 거란 얘기겠죠. 자, 보기를 볼게요. 7월 1일 거래처 도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회수 불능.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 대손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대손이 발생하면 누구와 우선 상계해라? 대손 충당금과 죄송해요 여러분. 우선 상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차변에 누구 써주시면 돼요? 누군가 써야 되겠죠? 여러분 전 대변부터 써볼게요. 자, 못 받는 돈 버립니다. 자, 버리라면 이상하지만 상계 반대로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 외상자만 쓸게요. 외상 매출금 6만 원.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대변 먼저 쓰냐면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변이 6만 원이면 차변도 6만 원이겠죠?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 얼마? 6만 원. 만약에 이게 12만 원이 대손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2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로 처리한다? 당기 비용인 대손 상각비 처리하죠. 항상 그렇게 기억.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6만 원을 10만 원에서 뺐었으니까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어요? 현재 우리는 4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겠네요. 이렇게 추정이 되시죠? 자, 12월 31일입니다.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몇 퍼센트? 1%의 대손을 추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손 설정 금액은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잔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누구를 대손율을 여러분 저 여기 다시 쓸게요. 대손율을 곱해 주시고 자, 이 곱한 금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우리 대손 충당금 가지고 있었던 잔액을 빼주시면 되죠. 자, 이게 보충법이죠. 그럼 이 요건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네요. 자, 아래쪽으로 쓸게요. 자, 채권 잔액은 우리 얼마가 있다? 500만 원이 있다. 자, 500만 원에 몇 프로? 1%. 자, 그럼 500만 원 곱하기 1% 하시면 우리는 얼마 나와요? 5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 5만 원에서 우리 잔액 얼마 있다? 4만 원 있었죠? 자, 4만 원 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만 원만 남네요. 그쵸? 자, 그래서 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양수가 나오면 무엇하고요? 보충하는 거고요. 보충. 자, 음수가 나오면 무엇해요? 우리 물컵에 물이 너무 많이 넘친 거예요. 자, 넘친 건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회계 처리하시면 보충이라는 건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비용 처리하시면 우리 요 부분에 차변에 누가 들어오고 대손 상각비가 들어오겠죠. 자, 그 금액은 얼마이다? 1만 원이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대변엔 누가 들어올까요? 우리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 금액이 얼마? 만 원.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대변의 계정 과목을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만 원,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수는 우리 무엇한다? 우리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더 늘려줘라. 자, 근데 음수이면 무엇한다? 대손 충당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니까 무엇한다? 환입 조치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3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개한 것은 자, 보기 봤더니요. 어떤 기업은 실지 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 기중에 이 기업은 500만 원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무엇하고 매입하였다. 돈 아직 안 줬네요. 자, 매입에 소요된 운송비 얼마가 있고요. 20만 원이 있고 보험료는 1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운송비와 보험료는 어느 부분에 매입할 때 소요된 부분이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이 분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외부에서 무엇을 사오면 자산을 취득하면 우리 취득 원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취득 원가는 내가 지불하고 사온 무슨 금액?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누구를 더해 주신다?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더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매입가액 더하기 취득 부대 비용. 자, 그럼 지금 현재 매입가액은 얼마이고요?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취득하는 과정 중에 매입이잖아요. 운송비 얼마? 20만 원. 보험료 얼마? 10,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현재 3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530만 원의 자산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자산이 들어오는 거죠. 누구요? 우리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누가 들어올까요? 우린 아직 돈 안 줬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돈 안 줬으니까 무슨 부분? 외상, 매입금. 근데 여러분 원재료 외상으로 매입했고요. 그리고 매입에 소요된 운송비 20만 원 있고 보험료 10,000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뭐로 줬는지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우린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차변에 들어야 되는 금액은 530이라는 결정은 맞죠? 그러면 상품 500이라고 써 있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1번 아웃시키고 3번 아웃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30만 원 들어오면 되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530만 원이 들어오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부분? 아, 우리 지금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무슨 부분? 우리 매입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실지 재고조사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지 재고조사법은요, 기중에 물건을 사면 매입, 매출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고 뒤에 가서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온 건 상품이란 자산이 아니라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을 활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보편적으로 처음부터 뭘 써요? 우리는 혼합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쓰시면 처음부터 자산을 처리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지 재고조사법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무슨 부분,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 아닌 매입으로 썼다가 결산에 가서 무엇한다? 정리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번 문제는 사실 조금 많이 혼선을 빚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상품이라고 하는 4번으로 답을 많이 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기중엔 매입 계정하고 누구하고 매출 계정만 쓰다가 무엇하겠다 결산할 때 가서요. 재고 부분에 대한 부분만 남겨져 있는 재고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자산으로 남겨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대체되는 부분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 2번이 맞습니다. 2번. 자, 14번째 문제 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여러분 제가 이거 문서 지울 때 키 하나를 조금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화면이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었네요. 이어서 볼게요. 화면 좀 올려놓고 볼게요. 보기는 어떤 건물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12월 31일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다? 장부 금액. 여러분, 장부 금액은 지금 어떻게 계산한다?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하는 취득 원가가 있죠, 여러분. 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 가지고 대부분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서 뺀 금액을 물어보겠죠. 자, 취득일자 18년도 1월 1일이고요. 취득의 원가는 2천만 원입니다.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며
상각의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정액법은 매해마다 상각의 금액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정액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정액법은 내가 사가지고 온 취득 원가에서 자, 누구를 빼주시고요. 잔존 가치를 빼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남겨져 있는 요 빼고 남겨져 있는 금액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내용 연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19년도 12월 31일에 대한 걸 물었어요. 우리는 몇 년도에 샀고요? 2018년도. 그러면 우리는 2018년도 감가상각비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2018년도 취득 원가 얼마가 있고요?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에서 얼마 빼주셔라? 100만 원을 빼셔라. 그러면 1,900이네요. 자, 1,900만 원을 무엇으로 나누시고요? 내용 연수 5. 그리고 1월부터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할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우리 여러분 1,900만 원 나누기 5 하시면 돼요. 네, 요거 계산했더니요. 380만 원이 나오네요. 저 계산기 이번엔 안 띄울게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린 몇 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금액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공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공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공식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요. 그래서 정액은 매해마다 금액이 같다는 특징이에요. 그럼 2019년도에도 얼마? 38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자, 여러분 누계액의 의미가 뭐예요? 감가상각비를 차곡차곡 쌓게 타는 거죠. 그럼 이 두 금액을 무엇 하신다?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380만 원 더하기 380만 원 하시면 우리는 76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장부금액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장부금액은 이쪽에 가겠습니다. 자, 장부의 금액은 우리 취득 원가인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셔라? 760만 원을 빼셔라. 자, 그럼 요거 빼주시고 정리.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요 금액 빼시면 1240 맞아요, 여러분? 네, 1240만 원.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15번째 문제.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비유동부채로 갖고 있었던 부분이 보고기간 종료일의 기준으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라면 우리는 유동성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그래서 유동부채 맞습니다. 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가 아니고요. 상거래에서 발생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거래 이외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외상매입금 요 자리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외상매입금 자리를 뭐로 바꿔주시면 될까요? 여기를 고치지 않고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여기를 고친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자,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3개.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네, 그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 자료이다. 자, 결산 시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초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0만 원이 있고 기중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1,0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기말 차변의 퇴직급여 7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만 원에 대해서 결산 수정 공개를 했다. 이 얘기가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 자료를 가지고 무슨 부분 추정을 해봐라. 무슨 부분을요?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의 금액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요 표현은 무엇이다? 퇴직금 추계액을 묻는 거죠, 여러분. 퇴직금 추계액. 자, 여러분 퇴직금의 추계액을 가지고요. 결산할 때 이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하는 이 결산 수정분기가 대손충당금하고 유사해요. 자, 대손충당금 유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액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700만 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추정을 한다면 자, 12월 31일 모든 직원이 그만두면 회사가 줘야 되는 퇴직금 추계액에서 누구를 뺐을 것이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무엇을? 잔액을 뺐을 것이다. 그래서 유회계 처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가 1,500이 있고요. 우리 종업원이 무엇하였다? 그만둬서 퇴직금 얼마가 나갔다? 1,050이 나갔대요. 그럼 여러분 퇴직금 지급하실 때 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린 기중에 요 분계를, 기중의 분계, 요 분계를 제가 위쪽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차변에 뭐라고 썼을 것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쓰고 우리 1,050만 원 감소시켜주고 자, 상대편 대변엔 돈을 뭐로 줬는지 몰라도 우리는 현금 등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겠죠. 됐어요. 그럼 1,050에서 우리 1,500만 원에서 1,050을 썼으니까 우리 남겨져 있는 잔액은 결론적으로 얼마 남았다? 45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빼서 우리는 설정한 거라고 했으니까요. 자, 역으로 추정해서 거꾸로 가면 되죠. 자, 우리 설정했던 금액은 얼마이고요? 700만 원입니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뺀 거는 얼마이다? 4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450을 설정액 쪽으로 가시면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700만 원 더하기 450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자, 추계액은 얼마이다? 1,150인 거죠. 그래서 1,150만 원 마이너스 450 하시면 700이니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17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잠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기에 2월 결손금 보전을 올바르게 분계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손금이라는 건 회사가 이익의 상태가 아니라 손실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무슨 부분이 되는 거냐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많았다. 그래서 회사는 손해가 났습니다. 근데 그 결손금을 과거에서 가지고 왔다, 넘겨받고 있다 그런 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월 결손금을 다른 거하고 무엇 하겠다? 정리시키겠다. 그런 걸 보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2월 결손금 2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발행 주식 수 몇 주, 1,000주, 액면가 5,000원을 500주로 무엇하였다? 병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1,000주였던 주식을 500주로 지금 정리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게 병합이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여러분 500주가 없어지는 거니까 500주 곱하기 액면 얼마예요? 5,000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자본금이 병합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은 우리 5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가 감소됐다? 250만 원이 감소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자본금이 감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결손금을 채워넣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본금의 감소는 어느 변에 가야 돼요? 우리 차변에 가야 되죠.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얼마? 250인 걸 일단 찾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 200과 500만 원은 해당이 없으니까 우리는 제거. 됐어요, 여러분? 그럼 3번과 4번을 놓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부분에 2월 결손금이라는 부분. 자, 2월 결손금은 차변에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본을 깎아먹는다는 표현이 되니까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넘겨받은 2월 이익잉여금이다 라는 건 대변에 있어서 자본을 증가시키겠죠. 자, 그럼 차변에 있었던 우리 2월 결손금을 없앨 거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자, 그래서 2월 결손금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병합해서 제가 여러분 자본금이 무엇하였다?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자라고 하죠. 감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감자로 인해서 우리는 이익을 본 거예요. 왜냐면 주주들한테 지금 천주를 너네가 갖고 있던 주식을 우리 500주로 병합을 시키자. 그래서 줄이자. 왜 줄일 건데? 우리 지금 계속 결손이잖아. 결손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을 250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결손금은 200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 난 것처럼 보여져요. 뭘 했는데? 감자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감자 차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발행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주식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서 갖고 있다가 그걸 시장에 다시 내놓았을 때 내가 매입했던 금액보다 더 돈을 많이 받고 내놓으면 그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자 차익 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18번째 문제. 다음 중 자본 조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자본 조정은 누가 있다? 우리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나오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감자 얘기했죠, 여러분. 자, 이 감자로 인해서 우리는 이익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손실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감자 차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자 차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매입할 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내 주식을 5천 원 주고 샀는데 내가 막상 시장에 다시 내놓을 땐 4천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럼 1천 원만큼 손해본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무엇하여? 처분하여 손실을 보았다. 자, 요 부분. 자, 요것도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본 조정은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부분의 반대 규정들. 자, 자본 잉여금에 있는 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 성격 반대편에 있는 게 일단 자본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억했으면 싶어서 감자 차손까지 썼어요. 자, 근데 요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스톡옵션이라고 얘기하는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매입 선택권도 자본 조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무엇을 배당을 주는데 주식으로 준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거든요. 네, 그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어디에 들어온다? 자본 조정에 들어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식 매입 선택권이 자본 조정인지 아닌지 몰랐다 하더라도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계정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1번이 확실한 답이죠. 네, 1번은 어디에 속한다?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계정.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 감자차익 꼭 기억하실 것. 자, 19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놓고 볼게요. 다음 계정 중에서 다음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을 자, 여러분 이거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는 자, 일단 영업이익까지 가는 것만 얘기할게요. 일단 누가 필요하다? 매출액. 자, 매출액에서 누구를 빼죠? 매출 원가를 빼죠. 자, 매출 원가를 빼고요. 자, 그거 빼고 누가 들어온다? 우리는 매출과 관련돼서 이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매출 총, 저는 이익으로 할게요. 이익. 자, 그리고 매출 총 이익에서 누구를 뺀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자, 그래서 누가 나온다? 영업과 관련된 이익 또는 손실이 나온다. 이렇게 가요.
자, 지금 여긴 영업이익을 계산할 건데 자, 이 부분하고 관계없는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건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건 해당사항이 없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매출 원가 해당사항 있죠.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 누가 봐도 판매비와 관리비.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영업의 비용인 줄 모르시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의 이자 성격이에요. 이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서 영업의 비용 맞아요, 여러분. 그럼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0번째 마지막 문제. 다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당기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계산 구조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품 매출 원가는 자, 여긴 저는 매출 원가라고 쓸게요. 자, 매출 원가는 자, 무슨 금액?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자, 우리 누구에서 매출액에서 누구 빼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저 왜 갑자기 매출 총이익을 쓰고 있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썼어요. 자,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가 있을 것이다. 여기다 쓸게요. 기초 재고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그 기초 재고에 내가 무엇한 사가지고 온 매입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 매입을 우리는 순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빼자? 기말 재고액을 빼자. 자,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순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내가 당기에 매입했던 총 매입액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매입액에 우리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 무엇 하셔야 되고요? 더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요 부분에 우리는 뭐도 있다? 빼는 것도 있죠. 자, 공간이 좁아서 전 아래쪽에다 뺄게요. 자, 매입과 관련되어 무엇이 있었다라면 애누리가 있었다라면 우리 반품인 환출이 있었다라면 우리 조기 결제인 할인이 있었다라면 빼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 계산해야 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총 매입액은 여기 내용에서 무슨 뭐 단기 상품 매입액 얼마가 있다? 우리 1,000만 원이 있다. 자, 더하기 우리 운임이 바로 눈에 보이죠, 여러분? 얼마가 있어요? 5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빼야 되는 것도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애누리. 근데 무슨 애누리? 매입 애누리. 자, 그러면 매입 애누리 30만 원은 빼주셔야 되겠죠. 그럼 1,000만 원에 50만 원 더하고 30만 원 빼면 우리 순 매입액은 얼마가 된다? 1,020만 원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그대로 대입시켜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기초 재고는 얼마? 2,000만 원. 자, 단기 순 매입액은 얼마? 1,020만 원. 자, 기말의 재고는 얼마? 300. 자, 그럼 매출원가 정리되죠, 여러분? 그럼 3,020에서 300만 원 빼시면 얼마가 된다? 1,700. 우리 얼마죠? 3,020에서 300을 빼시면 우리 2,720만 원인가요, 여러분? 네, 2,720. 그럼 답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를 앞에서부터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왔다라면 이 문제 정말 자주 내지 않아요? 그쵸?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주 내는 문제들은 절대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손익계산서 구조와 관련된 문제도 정말 지속적으로 내요. 그래서 항상 패턴처럼 내는 문제는 무조건 숙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 저는 또 기출문제 다른 강좌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